아침 일라디오. 이번 주 들어서는 설 준비를 위한 이동이 많아서인지 시내 곳곳에서 정체가 이어졌었는데요. 오늘부터는 고향 가시는 분들로 고속도로가 본격적으로 붐비기 시작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안전한 고향길이 되셔야 할 텐데요. 특히 오늘 설 연휴 전날 안전운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최근 3년간 설 연휴 교통사고 건수를 비교해 봤을 때요. 오늘 같은 설 연휴 전날 하루 평균 사고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오랜만에 고향으로 향하는 들뜬 마음이나 당장 내일부터 연휴 시작이라는 설렘이 사고의 원인이 된 건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올해는 또 설 연휴 내내 날씨도 춥고 지역에 따라 눈비 소식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귀성, 귀경길 모두 첫째도 둘째도 안전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즐겁고 행복한 설 연휴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1월 20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승호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도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장안의 화제 새농키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노래 힌트 서비스 드립니다. 자, 오늘 새농키의 주인공은요. 생선인데요. 이것은 어린 멸치보다는 조금 더 큰 작은 물고기입니다. 깨끗한 얼음물 속에 산다는 이미지가 있어서 호수 속의 요정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름 그대로 얼음 속에 사는 물고기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워낙 크기가 작아서 보통 그냥 한 마리씩 통으로 드시죠. 특히 이것은 뼈가 연해서 튀김을 하면 회먹기 거북한 분들도 먹기에 좋습니다. 요 정도면 답을 거의 다 드린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것을 지역에 따라서 공어, 뱅어, 동어라고도 부르는데요. 요즘같이 겨울 낚시를 할 때 호수나 저수지에 얼음이 얼면 거기에 구멍을 뚫어서 작은 낚싯대로 잡아 올립니다. 지금 이 시기에 지역 곳곳에서 이것 축제도 한창인데요. 너무 쉽네요. 두 글자인 이 생선 이름은 무엇일까요? 쉽지 않다고요? 그래서 저희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힌트송 서비스 드립니다. 오늘은 세 곡을 드릴 텐데요. 자, 첫 글자 힌트에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힌트송은 하성관의 세 글자 제목 땡땡땡인데 가사에서 팽이가 어떻게 돌고 있는지 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힌트송 울랄라 세션의 스윙 베이비인데요. 어떻게 돌자고 하는지 돌 땐 보통 이렇게 돌죠. 집중해서 들어보시고요. 끝으로 세 번째 힌트송 윤종신의 팥 이것 수 제목과 가사에 오늘의 정답의 앞글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힌트송 서비스 세 곡 이어서 들려드립니다. 돌고 돌아가는 세상 우리 모두 함께 모여 뱅이놀이 해볼까. 빙빙빙 돌아라 내 뱅이야. 빨강 노랑 파랑 줄무늬에 옷세게 내 뱅이야. 빙빙
자, 이렇게 해서 세 곡의 힌트송 다 들어보셨는데요. 힌트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마지막 힌트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생선에서는요, 오이 맛이 난다고 해서 오이 과자를 써서 과어라고도 불렀다고 하는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 생선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는 얼음에 구멍을 내서 잡는다고 해서 한자로 얼음 이것자를 써서 이름을 붙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생선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두 글자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고소한 웰빙 혼합 잡곡 세트 그리고 향기로운 모바일 커피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쉽고 재미있는 품종 이야기. 오늘은 국내 최초 백색 대형 국화 품종인 백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화학과 정재아 농업연구관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화는 세계 3대 절화라고 할 만큼 많은 사랑을 받는 꽃인데 국화는 가을꽃이긴 하지만 아직 가을은 멀었지만 아무튼 국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화는 이런 꽃이다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국화는 가을을 대표하는 꽃인데요. 그리고 선비를 상징하는 사군자 중 하나로도 알려져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3대 꽃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국화는 대표적으로 단일성 식물인데요. 이제 단일성 식물이 뭐냐면 낮의 길이가 밤의 길이보다 짧을 때 꽃이 피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걸 단일성 식물이라고 하고 네. 그리고 국화는 생활 속에서 보는 것으로 먹는 것으로 그리고 기능성 상품으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고요. 쉽게 얘기해서 꽃다발이나 네. 화환 그리고 분화용 그리고 공원에서 주로 화단에서도 사용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꽃 국화인데 국내 시장에서 대형 국화 판매 현황이 궁금한데요. 판매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국화는 큰 것, 작은 것으로 주로 알고 계신데 네.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국화는 대부분 하얀색 대형 국화가 그렇죠. 70% 이상 네네. 소비되고 있어요. 근데 이 흰색 국화는 재단용이나 화환용으로 대부분 이용되고 있고 그래서 재배되는 상품을 생산하는 농가에서 주요 품종에 대한 관심은 적은 편이고요. 네. 주로 소비되는 한두 개 품종만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산 품종이 그 시장에 진입하는 게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다양한 꽃들이 많이 수입이 되고 있는데 수입되는 국화의 대부분이 흰색 대형 국화 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화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수 시장에 우리가 개발한 품종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소개해 주실 백강 어떠한 품종입니까? 네, 백강은 농촌진흥청이 2015년도에 개발한 품종이고요. 네. 앞에 얘기한 하얀색 대형 국화 품종입니다. 꽃이 13.4cm 정도로 크고요. 네. 꽃잎수라고 하는 것은 277장 이상으로 많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선호하는 동그란 형태의 모양을 많이 쓰고 있고 그리고 꽃잎이 단단해가지고 사용을 할 때 꽃잎이 수성성이 좋은 편이라서 소비하시는 분들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기존의 국화들이 계절이 한정해서 사용되었다면 백강은 1년 내내 재배하고 판매하고 소비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장점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백강의 최대 강점은 뭐가 될까요?
백강의 가장 큰 장점은 뭐니 해도 병에 강하다는 것인데요. 백강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얀 흰 백자, 강할 강자를 쓰고 있는데요. 국화의 재배나 수출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흰녹병이라는 병의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얀색 국화 중에서는 흰녹병 저항성을 가진 품종이 없었고요. 네. 백강이 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흰녹병은 국화를 재배하는 과정에서 상품성을 30에서 100%까지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재배하는 과정 중에서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는 병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배 과정 중에서 농약을 많이 살포하게 되는데 그 농약의 방제를 30%까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노력이나 생산비 등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끝으로 현재 백강이 우리나라 말고 해외에도 수출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우리나라 시장에는 2018년부터 보급이 되기 시작했고요. 네. 그리고 해외 시장으로는 일본 시장으로 2020년 12월부터 수출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년과 21년 두 차례 현지에서 시장성 평가를 통해서 홍보를 진행을 했고 그 이후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출을 시작했는데요. 작년에는 전체 30만 분 정도 수출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 수출하는 과정에서 우리 품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본과 베트남에도 지금 현재 품종 출원이라고 해서 품종 보호를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품종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쉽고 재미있는 우리 품종 이야기. 오늘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정재아 연구관과 국화 백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강승화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이후에 이란과의 외교적인 파장이 커지고 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이란 외무부가 그제 주 이란 한국 대사를 불러들여서 이 아랍에미리트에 적은 이란이라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 대해 항의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란 외무부 차관이 우리 윤강현 대사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이 걸프 지역 국가들과 이란의 우호적 관계를 방해하고 지역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것이다라는 강경한 표현을 썼는데요. 이란 외무부는 한국 정부가 이에 대한 즉각적인 설명을 할 것과 입장 정정이 필요하다라고 했고요. 이 분쟁 해결을 위한 유효 조처를 하지 않는다면 양국 관계를 재검토할 수 있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여기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의 이 자체 핵 개발 발언을 들어서 핵 확산 금지 조약에 어긋난다라며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다라고도 밝혔습니다. 그러자 이번에 우리 정부가 이란 대사를 외교부로 불러들였는데요. 외교부는 이란 측에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UAE에서 임무 수행 중인 우리 장병들에 대한 격려 차원이라면서 이란의 국제관계와는 무관하다라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핵 확산 금지 조약 관련 대목과 관련해서는 확장 억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것이라며 사실과 전혀 다르다라고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해운협회는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고요? 네, 이란과의 외교 관계가 경색되면서 해운협회가 이란과 아라비아 반도 사이에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의 앞바다지만 우리가 수입하는 석유 원유의 70% 이상이 이곳을 통해서 수송이 되는데요.
우리나라가 이란에 지불해야 할 이 석유 대금이 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8조 6천억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지난 2021년 이란의 혁명수비대가 이곳을 지나는 우리 국적 선박을 억류했다가 풀어준 적이 있어서 이번에도 주의를 당부한 겁니다. 또한 이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이란 핵 합의를 탈퇴한 이후 이 대금 지급이 불가능해지면서 이 상황이 좀 이상해졌지만 이 서울 한복판에 이란의 수도 이름을 딴 이 테헤란로가 있는 만큼 우리와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던 이란인데요. 일단 정부는 이란과의 관계 발전에 대한 의지는 변함이 없다면서 계속 이란 측과 소통을 이어나가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한편 오늘 새벽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구속이 됐습니다. 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오늘 새벽에 구속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어제 새벽에 이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해 배임 및 횡령, 이 자본시장법 위반, 이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이 뇌물공여, 이 대북 송금을 위한 외국환 관리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는데요. 이 법원은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번 구속영장에서 빠졌습니다. 검찰은 먼저 김성태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이에 대한 조사를 이어나가겠다라는 계획입니다. 한편 김성태 전 회장 측은 성실히 검찰 조사를 받겠다며 이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를 포기한 바 있는데요. 이 피의자가 실질 심사에 불출석을 했기 때문에 이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기록을 검토해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어제는 경찰이 건설 노조를 압수수색했네요. 네, 경찰이 건설 현장 불법 행위와 관련해 민주노총 건설노조와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등 수도권 지역 건설 노조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돌입했습니다. 또한 이들 노조 관계자 20명을 입건하고 이들의 주거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건설노조 관계자들이 아파트 신축 등 공사 현장에서 소속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채용하지 않을 경우 금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수사에 돌입한 바 있습니다. 공동 강요, 공동 공갈 혐의인데요.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한편 동시에 이 국토교통부는 건설 현장 불법 행위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였다면서 그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조사 결과 지난 2주간 이 전국 1,494곳의 현장에서 이 불법 행위 2,070건이 신고됐다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이 조사 대상은 대체로 건설 사업자 단체들이었습니다. 네. 수요일에 이어서 연이틀 국정원과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였는데요. 노동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어제 경찰의 압수수색에 이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 정권과 건설업계가 합심해서 노조를 대대적으로 탄압하며 공안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라고 비판했고요. 이 불법 의혹에 대해서는 이 불찰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임금 미지급 현장, 이 저가 임금 현장이 많은 건설업계에서 이 노동조합과 노조 활동은 불가피하다라고 반발했습니다. 한국노총도 성명을 통해서 이 노조를 비리 집단으로 몰아 잇따른 정부 실정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돌리려는 의도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건설 현장의 대형 비리는 놔두고 이 부처마다 노동자 때리기를 하고 있다라고도 비판했습니다. 네. 최근 검찰에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기소가 이어지고 있군요. 네,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어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이 3명의 전직 장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한 조현옥 전 인사수석과 김봉준 전 인사비서관 등 당시 청와대 인사참모들도 함께 기소가 됐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인데요. 검찰은 이들이 문재인 정부 초기 각 부처 산하 기관장들에게 사직서를 강요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수사는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고발해서 지난 4년여간 수사를 한 끝에 어제 결론이 나왔습니다. 네. 한편 민주당은 그 연일 전 정부 인사 찍어내기에 골몰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이 블랙리스트 의혹을 기소한 건 선택적 수사이자 이중잣대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인하대에서 또래 여학생을 살해한 남성 중형을 선고받았군요.
네, 이나대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가 건물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7월 15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 이나대 캠퍼스 내의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이 범행 후 고인의 옷을 다른 곳에 버려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달아났다가 당일 오후에 이 경찰에 체포가 된 바 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8m 높이에서 추락한 상황이라면 이 고인의 사망을 예측할 수 있었다며 가해자에게 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재판부는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과정에서 숨지게 했다는 준강간치사 혐의는 인정했습니다만 이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만취 상태에서 사망 위험성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가 1억 원의 공탁금을 걸고 선처를 호소하며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요. 유가족은 이 술을 많이 먹었다는 변명으로 감형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라며 강력한 처벌로 사례를 남겨달라라고 탄원하며 이 가해자의 돈을 거절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살인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유가족분들이 탄식을 쏟아냈습니다. 네. 한편 검찰이 이기영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고요? 네, 이게 전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기영을 검찰이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이기영은 사이코패스라고 봤고요. 네. 이 재범 위험성이 높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검찰 주장에 따르면 이기영은 지난해 8월 이 경기도 파주시 주거지에서 이 동거녀이자 집주인이던 50대 여성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을 빼앗을 목적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범행 직전 이 먹으면 죽는 농약 등을 검색하고 범행 직후에는 공릉천 물 흐름을 검색하는 등 이 살인이 계획적이라고 봤습니다. 또한 이기영은 이 범행 이후 4개월여 만에 음주운전 접촉사고를 무마하기 위해 택시기사를 집으로 유인해 살인하고 옷장에 유기했고요. 이 피해자들의 명의를 이용해 총 1억 3천여만 원의 돈을 편취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기영은 우발적 살인임을 주장하며 강도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편 이 또 다른 피해자 유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추가로 의심되는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38년간 중증 장애인 딸을 돌보다 살해한 모친, 법원이 선처했다는 소식이 있군요. 네, 38년 동안 중증 장애인인 딸을 돌보다가 수면제를 먹인 뒤 살해한 60대 어머니에게 법원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선처했습니다. 재판부는 딸이 항암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모습을 보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점을 고려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은 오로지 피고인 탓으로 돌리기는 어렵다라고 판결하면서 이 장애인 가족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는 우리 사회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징역 12년을 구형했었는데요. 이 어머니는 최후 진술에서 버틸 힘이 없었고 끝내자는 생각이었다라며 딸과 같이 갔어야 했는데 혼자 살아남아 정말 미안하다라고 오열을 했습니다.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번 설 연휴 날씨가 정말 춥다고요? 네, 정말 춥다고 합니다. 예. 이번 설 연휴 기간에는 눈비와 함께 강력한 한파가 몰아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제 이 밤사이 눈구름이 중부지방을 지나면서 이 북서쪽으로부터 찬 공기가 밀려들었는데요. 연휴 첫날인 토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앞서 내린 눈과 비로 인해 이 도로에 살얼음이 생길 수 있어서 특히 귀성길에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설 당일인 일요일에는 추위가 주춤한 대신 전국에 다시 눈이나 비가 내릴 전망이고요. 연휴 막바지에는 다시 강력한 한파가 찾아오고 특히 연휴 마지막 날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7도까지 곤두박질 치며 이번 겨울 가장 추운 날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이 한파의 기세는 연휴가 끝난 뒤까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오늘도 아침에 제가 걸어올 때 보니까 도로들이 많이 얼어 있어서 걸어 가시거나 운전하시는 분들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실내 마스크 해제 시점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는 뉴스도 있네요. 네, 정부가 오늘 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한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마침 오늘은 이 국내 첫 코로나19 환자가 공식 확인된 지 만 3년이 되는 날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시점은 이달 30일부터가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현재 유행 수준에서는 당장 마스크 의무를 없애도 큰 문제가 없다는 이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 권고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도 마스크 의무 해제를 원한다는 응답이 75%에 이를 만큼 해제 여론이 상당한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뀌면 학교나 음식점, 식당 등 이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데요. 네. 하지만 대중교통이나 병원, 요양시설 등은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또한 당분간 감염병 등급과 이 확진자 7일 격리 조치 등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끝으로 코로나19 상황 만나보겠습니다. 네, 어제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9,816명이었습니다. 수요일보다는 7천여 명이 적었고요. 지난주 목요일과 비교하면 14,000여 명이 줄어서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목요일 발표 기준으로는 13주 만에 가장 적은 수의 확진자 수이기도 합니다. 이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465명으로 수요일보다 25명이 줄었고요. 사망자는 47명이 나왔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숲으로 가는 길. 숲으로 가는 길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숲의 서울가 김서정 작가와 함께합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느 숲으로 가볼까요? 네, 경남 함양 엄천강과 함양 상림입니다. 경남 함양의 엄천강 그리고 함양 상림 다 같은 함양인 것 같은데 두 군데를 소개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먼저 그 함양 엄천강에 간 거는요, 그 수달을 보러 갔습니다. 아, 네. 그곳 마을에 2021년 KBS 환경 스페셜에 방영된 엄천강 수달 선생의 주인공 수달 아빠로 불리는 분이 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 저도 이 다큐 굉장히 좀 흥미롭게 봤던 기억이 네. 있는데 KBS 환경 스페셜에서 방송이 됐습니다. 엄천강 수달 선생 어떠한 내용이었습니까? 예, 그 지리산 엄천강은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제330호이자 그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수달의 서식지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7년 동안 그 수달을 관찰했던 그 최상두 씨가 기록한 영상에는 이 강의 지향 수달의 사냥법, 그다음에 다음 세대를 위한 수달의 경이로운 짝짓기, 그 치열한 수달의 겨울나기 등이 담겨 있었고요. 또 이 영상과 함께 수달을 관찰해가는 모습이 교차해서 방영이 되었는데요. 저도 어릴 때 하천 근처 시골 마을에 살았습니다. 네. 그래서 수달을 봤었는데요. 아, 그래요? 예, 이 도시에 살다 보니 수달을 잊었고요. 근데 수달이 많이 살고 있어야 이 생태계가 건강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수달이 많이 살아야 생태계가 건강하다는 이야기. 이제 수달을 보기 어려워진 시골 고향 옛날 같지가 않아서 좀 마음이 아픈 것 같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수달 아빠의 동영상을 보고 거기를 찾아갔다는 그 김현수 저널리스트 생태 사진가가 에코비에 쓴 글을 보면 이런 게 나오는데요. 네. 그러니까 수달은 습지의 먹이사슬에서 최상층에 속하는 하천 생태계 기대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달의 생활을 보면 하루에 물고기 3에서 4kg을 먹어야 하고요. 그렇게 많이 먹어요? 예. 근데 주로 이제 쏘가리, 꺽지 등 큰 물고기를 사냥하고요. 이 물고기들은 더 작은 물고기나 민물 새우를 잡아먹고 또 작은 물고기나 새우는 물벼룩이나 플랑크톤을 먹고 그래서 먹이 피라미드에서 밑으로 갈수록 더 다양하고 개체수가 많게 되는 건데요. 이 수달이 살고 있는 하천은 그래서 종 다양성이 풍부하고 생태계 균형이 잡힌 자연 생태계 보고라고 할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달이 살고 있다면 그곳의 하천은 자연 생태계가 잘 보존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엄천강이 그러면 그렇게 좀 생태계가 잘 보존이 됐기 때문에 수달을 볼 수 있나 봐요. 갈수록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예, 수달은 본래 야행성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최상두 씨는 낮에 수달을 보고 깜짝 놀라서 그 뒤 관찰하기 시작을 했다는데요. 네. 이 수달이 관찰되는 곳은 여기 말고도 대구, 경기도 포천, 서울 한강, 여기 여의도 색강에서도 발견이 됐다고 하고요.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수달 모피를 노린 밀렵과 이 서식지 파괴로 개체수가 줄어든 수달이 다시 보이는 건 좋은 현상인데 네. 말씀드린 대로 서식지 상태는 좋지 않다고 합니다.
이 한강에 나타난 수달의 배설물을 조사한 결과 이 다수의 플라스틱이 나오기도 했다는데요. 이 수달이 낮에 나타난 것도 이 생태 교란으로 인해서 약간 정신이 혼란스러워서 이 살기 위해 낮에 나타나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답니다. 우리도 이곳에 살고 있다. 제발 함께 살 수 있는 배려를 좀 해달라. 이렇게 말을 한다고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수달을 보러 함양까지 가신 건데 수달을 보셨나요? 예, 제가 간 날 그 눈이 엄청 왔는데요. 네. 그 저녁 무렵에 활동하는 수달을 보기 위해서 가까운 전라도 남천으로 갔습니다. 남천. 예, 그래서 운 좋게도 수달 꼬리가 이렇게 눈을 싹 쓸고 간 흔적도 봤고요. 근데 하천에서 자맥질하는 수달도 봤습니다. 자맥질이 뭔가요? 이렇게 물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사냥하는 거. 네네. 예. 그래서 7마리 정도를 본 것 같은데요. 다음 날에는 아침 일찍 엄천강으로 오는 수달을 보기 위해서 그 다리 위에 서서 정말 아침에 추운 1시간 기다렸는데 안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못 보고 그냥 거기를 떠났습니다. 함양에서 못 보셨고 남원에서 보셨고. 네네. 그래도 어쨌든 보셨다니까 다행인데 이제 살아있는 그 동물들을 관찰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환경 다큐를 볼 때와 달리 잠깐이지만 제가 경험을 해본 건데요. 네. 정말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 동물, 식물의 생장을 담는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게 되었고요. 네. 그래서 나무에서 다른 분야로 영역을 넓히는 거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지만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넓히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생이 길기 때문에 하나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쉽지 않겠지만 새해에는 좀 더 살펴보셔서 많은 것들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생물 다양성이 유지되어야만 지구는 지속될 수 있는 건데요. 아직까지는 동물보다는 식물을 보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식물은 움직이지 않고 딱 거기에 있으니까 일단 만날 확률이 높고요. 그래서 오늘은 엄천강은 물론 우리나라 강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달뿌리 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가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풀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요즘에는 강가에 가면 이제 그 뭐 데크를 산책한다든지 자전거 타고 쌩 지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강이나 하천에 들어가서 헤엄도 치고 물고기도 잡고 그렇게 노는 곳인데 언젠가부터 그냥 보고 쑥 지나가는 곳으로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갔을 때 몇몇 분이 그 물고기를 관찰한다고 이 추운 겨울에 방수 장화를 신고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엄두가 안 나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겨울을 나고 있는 달뿌리 풀을 보고 사진에 담아왔는데요. 네. 이 강가에는 달뿌리 풀 말고도 제가 봤을 때 버들 강아지를 부르는 갯버들이 마침 꽃을 피우고 있었고요. 또 바지에 달라붙는 도깨비 바늘도 봤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강가를 거닌 적도 정말 오랜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네요. 저도 언제 걸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오래된 것 같은데 아무튼 추운 겨울 물고기를 관찰하러 들어가진 않으셨고 강가를 거니면서 달뿌리 풀을 보셨는데 이거 어떠한 식물입니까? 네, 이 달뿌리 풀은 벽과 열애살이 풀로 2m까지 자라는데요. 강에 있다고 갈대를 여길 수가 있는데 그 김민철의 꽃이야기, 억새, 갈대, 달뿌리풀, 신경숙, 신작으로 읽혀 글을 보면은요. 네. 그 신경숙의 장편 소설 아버지에게 갔었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버지에게 처음 장성 갈제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은 또 어디일까 싶어 책자들을 찾아보았다. 일제강점기에는 노령이라고 불렀던 장성 갈제의 정상엔 갈대가 많다고 쓰여 있었다. 산에 갈대가 많았다고 억새겠지 생각했다라는 문장인데요. 네. 이 장성 갈제는 갈대가 많다고 붙인 지명인데 사실은 갈대가 아니라 억새였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산에는 주로 억새니까. 억새를 갈대로 오인해서 지명까지 갈대가 있는 갈제가 됐다는 건데 억새, 갈대, 달뿌리풀 이거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예, 가장 이제 간단한 거는 산 정상 부분이면 억새, 그렇죠. 강 하구면 갈대, 네. 계곡이나 작은 천이면 달뿌리풀 이렇게 보시면 일단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억새는 이삭 색깔이 은색이 도는 흰색이라 갈대, 달뿌리풀과 어렵지 않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억새는 잎 가운데 흰색이 주명이 뚜렷하다는 점도 갈대 등과 차이가 있고요. 이 갈대와 달뿌리풀은 같은 속이라 구분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 갈대는 대나무처럼 마디가 있고 이삭이 갈색이라 갈대라 부르는 건데요. 이 달뿌리풀의 가장 큰 특징은 뿌리가 옆으로 뻗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달뿌리풀이라는 이름 자체가 뿌리가 땅 위로 달린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데요. 갈대는 물 흐름이 없는 곳, 그 산소가 부족한 진흙 땅을 선호하고요. 달뿌리풀은 물이 흐르는 곳, 산소가 풍부한 모래 땅을 선호합니다. 그렇군요. 이 사는 곳에 따라서 모습이 약간씩 다른 억새, 갈대,
달뿌리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함양상님도 아까 소개해 주신다고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수다를 못 본 게 되게 아쉬웠는데요. 네. 그래서 가까운 함양상림에 갔습니다. 이 함양에 있는 함양상림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인공림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신라말 함양태수였던 채치원이 홍수를 막기 위해서 위촌 주변에 뚝을 쌓고 심었던 나무들이 퍼져서 지금의 상림이 되었는데요. 이 상림은 윗상 수풀림을 씁니다. 그러니까 위에도 숲이 있고 아래쪽 숲인 하림도 있는데 이 대홍수로 하림은 없어지고요. 상림만 남아서 현재 함양 사람들이 쉼터가 되고 있고요. 이곳에는 3만 6천여 평의 너른 땅에 116종 2만여 그루의 나무가 자라고 있답니다. 그렇군요. 함양 사람들의 쉼터가 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인공림 함양상림. 여기 어떤 식물을 만나볼까요? 이 맹문동입니다. 아, 맹문동. 네. 네. 이 함양상림은 천연기념물 제154호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에서 사람의 힘으로 만든 가장 오래된 숲이라는 역사적 가치도 있고요. 또 홍수 피해로부터 농경지역 마을을 보호한 지혜를 알 수 있어서 문화적 자료적 가치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를 가보면은 갈참나무, 졸참나무, 참나무류가 많고요. 개서나무도 좀 많이 있었고요. 사람주 나무도 제가 몇 그루를 봤는데요. 네. 이 나무들이 하얀 눈 위에서 겨울을 나고 있는 모습을 보다가 그 끝자락에 물레방아가 있는데 그쪽 가다 보니까 땅에 푸르게 자라고 있는 맹문동이 보여서 상당히 싱그럽게 다가왔습니다. 맹문동 어떤 식물인가요? 예, 맹문동은 우리 주변에 자주 보는 백각과 여러 해살이 풀로 관엽식물인데요. 이 관엽식물은 잎을 보기 위해서 심는 식물인데 맹문동의 잎을 보면 난을 닮았고요. 이 자료를 보면 홀로 겨울을 꿋꿋이 이겨내는 동장군으로 알려진 맹문동은 이 덩이 뿌리가 보리와 비슷하고 추운 겨울 날씨에도 시들지 않고 이겨낸다고 해서 맹문동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고요. 네. 맹문동을 우리말로는 겨우살이 풀이라고 하는데 그 상록 기생 반복인 겨우살이와 혼동할 우루가 있어서 맹문동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네. 이야기를 더 듣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설 연휴 잘 보내시고요. 네, 설 잘 보내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도 많이 받으시고요. 자, 숲으로 가는 길 오늘은 경남 함양 엄천강과 함양상림을 둘러봤고요. 거기서 달뿌리 풀과 맹문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숲의 설가 김서정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새놓기에 정답 많이들 보내주셨는데요. 6337번님 정답 빙어. 제가 사는 충주 인근에서 빙어 낚시를 할 때가 많습니다. 얼음 깨고 낚시하다가 발이 시렵기도 하지만 얼음 위에서 끓여 먹는 라면이 일품이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6063번님 이번 설 연휴에 빙어 낚시를 하러 가려고 합니다. 초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엄청 맛있어요. 그렇죠. 9271번님 정답 빙어입니다. 서울에 있는 동생들이 고향으로 내려오는데 안전운전하여 도착하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청취자분들도 안전하고 행복한 설 명절 누리세요.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 세 분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6337번님 그리고 모바일 커피 쿠폰은 6063번님과 9271번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설 연휴가 다가옵니다. 여러분 설 연휴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오늘 아침 1라디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이선영 아나운서가 인사를 드리겠네요. 행복하고 따뜻하게 설 보내시고요. 저는 월요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나운서 강승화였습니다. 고맙습니다.